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3월 회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결의 배경에는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고 결국은 관세라든지 특히나 이 이민자 정책 같은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둘 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공급을 좀 줄임에 따라서 이제 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아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경기가 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 단기나마 물가 상승이 확실히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지금 경기 떨어지는 것은 뭐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의 우려가 오히려 좀 더 커지면서 결국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금리를 유지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되는 점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업데이트되는 이제 경제 전망이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예. 뭐 이게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조금 내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에서 1.7로 낮춘 거니까 꽤나 크게 낮춘 거 아닌가요? 꽤나 크게 낮췄고 실제 뭐 애틀랜타 페드 같은 연준에서 이제 많이 예측을 하거든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도 1분기 성장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나올 것이다라고 1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상황들이 반영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것들도 조금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업률이 그 연말에 한 4.4% 될 거라고 했는데 4.5%가 될 거라고 예. 예상하고 있어서 경기가 뭐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예상보다는 나쁠 것 같다라는 의견은 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듯이 미국의 경기는 강한 상태고 예.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연준의 의견들이 뭐 발언 자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들이 뭐 기준금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경기가 관세 정책 혹은 이런 것들의 효과들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예측보다는 성장률이 좀 덜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예상치 조금 전에 4.4에서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3에서 4.4로 높여 잡았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4%대 실업률이라면은 어찌됐든 굉장히 낮은 실업률인 건 맞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동결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관심이 더 쏠렸단 말이죠. 점도표 쪽에서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연준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또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란 것은 어떤 거냐면 내년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2.8, 그러니까 올해 말에 가면은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해서 금리를 조금 더 낮춘 속도가 늦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은 상태로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것은 연준이 혹시나 금리를 한 번만 인하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까지 있긴 했는데 예. 이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올해는 2번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물가 상승, 흔히 말하는 금리 전망 역시 크게 변동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양적 긴축이었는데 일단 이 양적 긴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적 긴축이란 것은 그러니까 실제 양적 긴축을 이해하려면 양적 완화를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네. 시장의 채권들이 있는데
연준이 사들이면은 연준에 있는 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을 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연준이 가진 채권의 규모가 한 4조 달러 네. 정도 됐는데 시장에서 많이 사들이면서 거의 9조 달러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다 돈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 예. 중앙은행이고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돈을 직접 푼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규모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게 지나치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은 또 부작용 같은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양적 긴축, 이제 다시 연준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 파는 이런 예, 예. 정책을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을 회수하는 거네요. 예, 돈을 시장에 있는 돈들을 오히려 거꾸로 연준이 다시 회수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양적 예.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특히나 국채에 대해 뭐 흔히 말하는 모기지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국채에 대해서 양적 긴축을 많이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은 사실은 좀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는 조금 늘리겠다라는 예, 예. 그런 의견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 뭐 국채 공급, 국채 금리 같은 거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이렇기 네. 때문에 뭐 특히나 최근에 뭐 미국의 부채 문제,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이제 부채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유동성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채 관리를 하려는 이런 시도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